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복귀 첫날이었는데요. 마음이 편치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인적 쇄신 하냐 마냐 말이 많았는데요. 우회적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건 역시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요. 아침부터 오늘 중으로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결국은 조금 전 5시 30분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으로까지 쇄신이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참모진에 대해서는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휴가 복귀 후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강조한 만큼 실천으로서 이 떨어진 국정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공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인근 문경시에서 반대하고 있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문경시와 상주시를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의 송희영 과장을 연결해서 문경시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6년 3월 8일이었죠. 벌써 6년하고도 한 5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경북도청이 대구 산격동에서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전 초기 목표로 했던 그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이라든지 신도시 2단계 개발, 또 신도시 명칭 선정, 이런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예천군 호명면 인구가 지난달 말에 2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호명읍으로 승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 6년이 지난 도청 신도시, 이거는 여전히 과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신도시 내 상가 곳곳에는 공들도 많고, 또 교통 문제라던가, 부족한 의료시설,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은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호명면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호명면만 2만이 넘어섰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안동시 풍천면도 있잖아요, 같이 도청 신도시에. 거긴 또 따로 빼놓고 호명면만 2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신도시 인구가 2만 명 훨씬 넘어 몇천 명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2만 5천 명 정도. 상주 인구하고 주민등록이 없이 그냥 상주하는 인구만 고려를 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지금 풍천면 인구가 2만 7천 명 정도거든. 7천 명 정도인데. 7천 명이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네. 호명면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상주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신도시의 상주 인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안동시 풍천면과 함께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예천군 호명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아파트들 많은 주거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단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있다. 이걸 입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청이 이전하기 직전이었던 2015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호명면 인구가 한 2,600명 정도였습니다. 2,600명.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전을 했을 때 그해 연말 인구는 3,100여 명 정도.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연말은 5,300명으로 한 2년 새 2배 정도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급속도로 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말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105명 정도, 11,500명 정도가 살았고 네. 인구 인구고 그리고 2019년에는 드디어 이제 예천읍의 인구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호명면 인구의 급증은 신도시 조성을 했을 때 이제 경북도청이나 도교육청, 도경찰청은 이제 그 행정기관이 안동시로 밀집해 있는 반면에 네. 예천군 호명면 쪽은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사실상 이곳이 이제 베드타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 내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서 9개 단지가 호명면 쪽에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고 났던 조성됐던 처음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비교적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안동이나 아니면 문경이나 영주 이런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 신축 아파트가 또 가격도 저렴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신축 아파트죠, 그렇죠? 다 그렇죠. 신축 아파트인데도 상대적으로 가격도 많이 저렴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달에 인구 2만 명을 예천군 호명면이 넘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호명면이 이제 읍으로 승격할 것 같다. 이런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어떤 조건 같은 게 있나요?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가능한데요. 예. 그 한 개 면의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군요. 인구 기준이 2만 명이군요. 2만 네네. 명. 예. 그리고 또 예외 조항으로 했을 때 이게 인구 기준 2만 명이라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기는 한데요. 어허. 그러니까 군의 경우에는 군청 서재지인 곳이 읍으로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안동 같은 도농 복합시의 경우에는 읍이 없을 때 한 곳에 한해서 읍으로 승격해 읍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동 같은 도농 복합시의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읍이 없을 때는 한 곳에 한해서 그렇죠. 읍으로 승격할 수가 있다. 2만 명이 안 돼도. 네, 이런 사례를 예. 이제 안동에는 통산읍이나 영주의 통산읍. 풍기읍, 상주 함창읍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2만이 안 되더라도 군청 소재지인 곳 그러면은 이제 북부권에 있는 모든 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봉화군 같으면 봉화읍, 예천군도 예천읍, 그다음에 청송군, 영양군 전부 다 읍을 밑에 이제 영양군 밑에 군단위 밑에 읍을 두고 있는데 예. 그 군청 소재지에 대해서는 읍으로 부를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안 돼도 인구가 네네. 이런 게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또 40%를 넘으면 읍으로 승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호명면의 경우에는 이 같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3개월간 2만 명 인구를 계속을 유지를 하면 행정안전부에 읍승격 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천군은 실태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군의회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읍승격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2만 인구 3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또 이런 네. 요건이 있습니다. 거의 유지는 계속 될 건 확실하고요. 지금으로 그렇죠. 봐서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호명 같은 경우 이렇게 호명 현재는 면인데 호명 읍으로 승격했을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실익, 그렇죠.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 면이 읍으로 승격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매년 2억 원씩이 증가가 하고요. 아, 매년 2억 원씩 예산이 증가한다고요? 네네. 아, 예, 그리고 예. 100억 원대의 읍단위 정비 사업 공모가 가능해서 예. 개발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이제 뭐 마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이제 뭐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했는 만큼 공무원을 이제 더 행정 수요에 따라서 공무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 배치하는 공무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또 있군요. 읍으로 승격했을 때 실익이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2억 원씩 매년 증가한다? 네. 2억 원 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읍 전체로 봤을 때 2억 원 증가? 글쎄요. 글쎄 큰 돈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그다음에 100억 원대 정비사업 공모가 참여가 가능하다. 아, 네네. 이런 점. 또 민원,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예. 글쎄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뭐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익이 큰 건지 아니면 네.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판단 각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 기자님. 이거 뭐 실익이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 데 필요한 뭐 행정 비용 때문에 예. 그 읍승격을 꺼려하는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 조건은 되는데 네. 뭐 인구 2만도 넘고 뭐 여러 가지 아까 조건이 있었는데 네네. 승격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안한 지자체들도 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행정 비용 때문이라고요? 일단은 행정 비용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그 공문서나 표지판 교체와 같은 비용을 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문서 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니까 네. 호명면이었다 호명읍으로. 네, 호명읍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표지판. 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는 뭐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어떻게 됐든 간에 읍으로 승격을 하면 당장에 급한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읍 승격 요건을 갖춘 면 지역들이 일부러 읍으로 승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읍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면을 계속 유지한다고요? 네네. 오. 원하지 않으면 승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이게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인구 2만이라던가 이런 예. 조건들도 중요한데요. 예. 그 읍 승격을 위해서는 결국은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예전에 이제 경남에 있는 함안군 칠원면이라는 곳은 이제 예. 인구 2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2만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읍 승격을 추진을 한 곳도 있었고요. 예. 또 반대로 이제 김해시의 장유면이라는 곳은 예. 2000년 초반부터 인구가 뭐 2만 명을 넘어서서 읍 승격이 가능했는 상황에서도 예. 읍 승격을 안 하고 있다가 2013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 근데 또 인구도 13만 명이 넘었거든요. 아, 그 상황에서 이제 면인데 면인데 그 경남 인구가- 김해시에 장유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인구가 무려 13만 명이 넘어섰다고요. 네 넘은 상황에서 이제 그 뭐 읍승격 대신에 그냥 이제 김해시의 3개의 행정동으로 그 구역을 나눠서 이제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지역에서는 대구의 달성군하고 대구 달성군의 육아읍, 현풍읍, 옥포읍 같은 경우에도 면지위를 좀 비교적으로 오래 유지를 하다가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대 사례를 소개드리기는 했지만 호명면의 읍 승격의 경우에는 예천군의 의지가 좀 강해 보여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신도시 조성 후에 예천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점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이 돼서 읍 승격이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함안군 칠원면 사례를 들어서 조기에 읍승격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조기에 읍승격을 추진을 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승격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뭐 호명면 같은 경우는 읍승격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현재 그렇죠. 예천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읍승격과는 별개로 해서 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저 뉴스를 보면은 뭐 편의시설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뭐 특히 의료시설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거 저도 이제 신도시에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예. 그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단연 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족한가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병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이제 병원을 자주 갈 일은 없는데 예. 뭐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소아과나 내과 같은 경우가 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급하게 뭐 병원 갈 일은 잘 없지만 병원을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는데요. 신도시에도 뭐 특정 진료 과목의 경우에는 지금 내과라던가 그리고 소아과는 한 군데가 있고 내과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특정 진료 과목 뭐 치과라던가 한의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북도 차원에서 또 이 내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신도시 내에 경북대병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아마 TF단을 구성을 해서 연도에 연구 용역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국비 확보라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TF단 운영 등에 나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 전망이긴 하지만 2028년쯤이면 아마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재 그냥 전망이긴 하지만 2028년 한 6년쯤 후에는 공공의료병원, 경북대병원 분원 설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도시 내에. 네, 그렇죠. 네, 이건 좀 전망이어서요. 이거 뭐 확언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28년이 된다는 건. 근데 보통 이런 계획을 세우면 좀 늦어지는 경향이 항상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예. 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가요, 신도시 2단계 그 개발 완료 시점을 원래는 올해까지였나요? 이게? 2022년? 개발 기반공사의 완료 시점을 기반공사 완료가 원래 2월로 했었는데 그랬는데 조금 연기를 했죠. 2025년 상반기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소식 뉴스에서 봤는데 자, 지금 개발공사 입장을 보면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 변경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원래 신도시 10만 인구 달성이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 달성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경북개발공사가 이제 뭐 신도시 1단계 개발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호민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호민지 개발 계획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민지 주변 개발 계획만 해도 당장에 이야기를 하면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대중적 골프장 뭐 나이놀 뭐 계속 규모도 줄어들었다가 위치도 계속 뭐 이 자리였다 저 자리였다 조금 계속 변경되는 등 좀 오락가락을 한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단계 개발 경우에도 학교나 아파트 단지의 위치 조정 같은 것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1단계 뭐 신도시 1단계 개발 당시에 조금의 실책들 뭐 크고 작은 실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단계 개발 계획대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조금 낙제점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교통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뭐 대로변에 그러니까 대로변에 이제 강공서 맞은편에 뭐 학교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주택 그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게 학교를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하는 신도시 설계인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학교 네. 위치가 조금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청 신도시 내 그 중학교가 현재는 하나죠. 중학교는 하나죠. 중학교 하나잖아요. 근데 네. 현재 이제 그 예천 호명 쪽에 정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그렇죠. 멀잖아요. 또 멀기도 하고 중학교끼리 어쨌든 많이 멀죠. 많이 멀기도 하고 네. 또 중학교 하나 정도 더 지금 이미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중학교 그런 문제도 계획들, 있고 그런 계획들을 보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발공사나 경북도 입장에서는 더 공을 들여서 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예예. 또 한편으로는 대형 건설사 등이 이제 뭐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예전에 이제 작년에 신도시 2단계의 공동주택 건립 공모에서 뭐 대형 건설사들, 속칭 일군 건설사라고 불리는 아파트 시공업체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경북도나 개발공사 입장은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경북도 차원에서 도청 신도시는 이제 처음으로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례를 교훈으로 하면 2단계 개발은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공항 신도시 개발하고 이게 또 맞물려져야 되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 개발은 중요한 교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신도시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호민지 인근에 뭐 패밀리파크 조성, 그다음에 뭐 호명면 지역에는 데이터 센터 건립 뭐 이런 것들도 이뤄지고 있고요. 네. 또 내년 3월이면 3,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이제 그 안동 지역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신도시 내 인구 분포도 안동 예천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안동시와 예천군 차원에서 지금 뭐 신도시 행정의 일원화 방안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도청 신도시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라든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천군 호명면의 호명읍 승격 관련 소식 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네, 6시 30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상주시에서 공설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인접한 지역인 문경시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중재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문경시와 상주시를 연결해서 각 지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준비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문경시로 가보겠습니다.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송희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희영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문경시가 지금 상주시의 공설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대하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상주시가 추진 중인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사실상 납골당 만기와 자연장지 12,000기, 상골시설 등을 설치하는 종합장사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시설이 조성되는 위치입니다. 이곳은 점촌 함창 IC 진출입로 바로 앞이며 관광도시 문경의 초입이자 점촌오동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옆이라는 것입니다. 이곳 점촌오동 지역은 문경시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모준초등학교, 점촌고등학교 등 3천 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와 종합병원 등이 있는 문경 주거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는 문경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공설 추모공원이 문경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문경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데 이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뭐 부당하다라고 보시는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장사시설 국고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단 민원으로 사업 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 대상 주민 범위를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도 포함하여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대표가 포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실적과 자문 추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사업의 영향권에 속하는 우리 문경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소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에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행정구역에도 미리 민원 해소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예. 자, 문경시에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문경시는 2021년 12월 27일에 상위기관인 경북도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만간 경상북도 공동장사시설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서 문경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문경 시민들은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주 추모공원에 대해 수차례 부지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상주시가 부지를 확정해 시민 여론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문경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차원에서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건립을 규탄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주시는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뭐라고 말하면서 강행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상주시장님께서 미리 문경시와 왜 상의를 안 하냐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지 무엇을 한다고 거기 가서 미리 얘기하고 하면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이렇게라고 밝히셨습니다. 아무리 상주시 권역이라고 하지만 문경시와 어떤 사전 협의나 인접해 거주하고 있는 문경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도심의 바로
바로 옆에 상주 공설 추모공원을 설치한다고 하니 문경 상주와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경시는 상주시를 이웃사촌이라 생각하면서 상생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추모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 관계가 와해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상주시는 추모공원을 자연 친화시설로 운영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경시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주시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경시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경상북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경상북도에서는 분쟁 조정에 나설 원인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뀐 거죠? 현재 네네. 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문경시가 추모공원 사업을 반대하자 상주시에서는 부지 확정이 보류되었었습니다. 예. 경상북도에서도 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을 보류하다가 지난 7월 22일 상주시 측에서 추모공원 부지를 확정함에 따라 경상북도 장사시설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22일에 상주 측에서 이 부지를 완전히 확정을 한 거군요. 그대로 예, 밀고 가겠다. 예. 자, 그럼 경상북도의 분쟁 조정에서도 문경시와 상주시 이게 뭐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문경시는 추모공원 조성 위치가 행정구역상 상주시 외곽에 있지만 문경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심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주민 생존권과 문경시 발전 잠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성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라고 계속 의견을 낼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이거군요. 상주에 추모공원이 생기는데 정작 상주 도심과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문경 도심과는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문경시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근데요, 이 상주시에서는 또 하는 얘기가 추모공원 부지가 문경의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까운 건 인정한다. 맞는 얘기지만 근데 그 중간에 매봉산이 있다. 그래서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묘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 친환경적으로 조성돼서 이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네. 중간에 있는 매봉산은 문경 도심지 쪽의 작은 야산으로 평소 문경 시민들이 운동하고 힐링하는 장소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네. 매봉산의 한쪽 편에는 도시가 문경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산 중턱부터 능선까지 종합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매봉산 바로 아래는 문경 시민들의 조망권 안에 들어있으며 산책이나 이동 시에는 매일 공동묘지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봉안당이나 대규모 자연장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주시 입장에서는 상주시 도심지 500m 거리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경 도심에서는 물론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이 추모공원이 하지만 그 매봉산 뭐 산책이나 뭐 등산할 때는 그 위에서는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모공원이 혹시 그 매봉산에 생기는 겁니까? 매봉산 바로 아래에. 바로 아래. 네, 매봉산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는 거군요. 예. 자, 이 상주시의 추모공원 건립.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발달은 부지가 상주 도심에서 20km 떨어졌지만 문경 시내에서 500m 거리에 불과하고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주는 100여 명이지만 문경 시민은 3천 가구가 밀집한 아파트 등에 1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문경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 주거지역 인접한 곳에
상주시가 종합장사시설을 짓기로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상주시는 부지가 상주 경계 안쪽에 있다는 이유로 주변 이해 당사자인 문경 시민을 배려한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상주시는 이번 갈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주 추모공원 건립 문제 오늘은 문경시 입장을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상주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시 노인장애인 복지과의 송희영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휴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복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뜨고 이러는데, 네. 저는 대통령의 휴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정 그 난맥상을 봤을 때 대통령이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쉬면서 뭐가 문제인지 좀 이제 천천히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도 채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돌아오셨어요. 아하. 요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예. 학생들한테 방학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 아마 학교가 운영되기 어려울 거예요. 학생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 우리 예전을 돌아보면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한편으로 또 노동자에게 휴가와 같은 휴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사업장이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싶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는 분명히 과로 사회인 게 분명한데,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통령의 휴가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반 그 과로 사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휴가 문화를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안상준 교수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일주일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국민들 삶이 워낙 팍팍해져서 힘들어져서 그런가? 대통령이 지금 휴가 떠날 때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네, 그 반대의 생각이시군요. 대통령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에 지금 아주 시달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예. 네, 그 원인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거는 온 국가적인 불행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 이래가지고 혼란은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유럽 정상들은 대충 통상 한 3주 이상 떠나요. 보통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2주는 들긴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사해봤더니 마침 7월 28일, 29일자 거기 서울신문에 이 대통령의 정상들의
그 휴가 문화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미국 경우에는 최소 2주를 주는데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이상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즐기고 한 달이나 그랬나요?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국정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정말.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대통령들의 그 휴가를 즐긴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여름 휴가를 마치고 와서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주요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납니다. 예, 휴가 네. 다녀오자마자 금융실명제 딱 발표하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대통령에게 휴가가 좀 넉넉하게 주어지면은 우리의 어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뭐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쪽 뭐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이쪽 보면은 근로자들이 여름 휴가를 한 달, 두 달씩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네. 예, 정말 1년 그 휴가를 위해서 1년 열심히 일하는 이런 맞습니다. 이런 휴가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좀 훨씬 그렇지 못한 이런 근데 상황. 그 4주 휴가를 연달아서 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4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휴가를 가면 그 회사는 어떻게 뭐 돌아갑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나 아주 큰 회사들은 다 뭐 한 달 내지 두 달을 떠나는데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높으면 오래 가고 멀리 가고 좀 이제 직급이 낮아서 돈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국내에서 한 4주 정도 지내고 있는 거 건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저러고도 벤츠나 포르쉐를 어떻게 만드나 저 회사들은 어떻게 망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거꾸로 현대자동차에서 직원들을 4주 휴가를 보내면 현대자동차가 망할까? 글쎄요, 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망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매출이 좀 타격이 있겠죠. 매출 그거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휴가를 충분히 주면은 이게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회사의 충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충성도 당연하죠. 높아지죠. 네. 그 자기한테 이렇게 넉넉하게 잘해주고 저녁이 있는 삶, 휴가 이렇게 주면은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회사원이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노동자 문화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가 이제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도 우리도 하루에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9 to 5 뭐 이래가지고 이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그렇게 돌아가면은 사람이 다람쥐가 아닌데 지루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방학을 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면은 그게 1년에 이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지 근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독일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약 한 석 달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국에 지금 이제 소비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서비스업이 그만큼 이제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조업은 잠깐 쉬지만 물론 그거 쉬는 동안에도 단기직 아르바이트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꿉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메우고. 일반직들보다야 뭐 생산성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회사가 좀 돌아가게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비 문화를 이게 촉진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독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써야지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예. 이게 지금 쭉 뭐 독일, 뭐 유럽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100점, 예, 100%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여건이, 예,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우리 뭐 지난 70년대부터 해서 일벌레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체득이 돼 있다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긴 맞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안 와닿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한 가지만 좀 뭐 지인 얘기를 하면은 저랑 동갑내기였는데 한 50 초반에 한 번 만났어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삼성에 다녔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어린이날을 아이들하고 보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휴, 참. 저는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슬픈 어떻게 인간이 얘기입니까? 저러고 살 수 있나. 예. 근데 그 친구는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유명을 달리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외국 사례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이후에 우리의 그 경제 성장, 개발 독재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또 개인들에게 이제 체화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노동력으로 그냥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사회 전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IMF 같은 이런 또 고난을 겪으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내가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라는 이런 승자 독식의 논리들이 이제 통용이 되면서 이 휴가 문화를 경영자 입장에서나 노동자 입장에서 좀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에너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예. 아이고 참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 발판이 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휴가 없는 죽도록 일만 하는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도 당당한 그 선진국인데.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결론 좀 내려주시죠. 예. 네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또 이제 뭐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창의적인 사고는 여유와 이런 휴가에서, 휴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또는 창의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대통령 얘기도 좀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사라는 조직을 이제 하나하면 됐지만 대통령의 직위는 그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이 삶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정치가 뭔지 국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건지 좀 더 안정된 사회가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고 노동자나 경영자도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이런 휴가 문화를 돌아보면서 한번 재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늘 소중한 말씀, 좀 울림이 있는 말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